예, 플레이오프 특집입니다. 오늘 동부 컨퍼런스 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서부 컨퍼런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진출 16팀을 하나씩 그냥 이제 강점과, 예, 각 팀들의 강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멀리 가기 위해서 관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딱 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제 대진 프리뷰를 해야 맞는 건데, 이제 좀 시간상으로, 이번에 이제 좀 막판까지 뭔가 플레이오프 대진이 짜지지 않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 2라운드부터는 다시 이제 대진 프리뷰로 들어갈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타와 세나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와 세나터스 올해 이제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고 작년에도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었죠. 간략하게 올해 오타와 세나터스의 뭐 그 플레이오프 관련 기록을 살펴보시면은 1112, 1213 이후로 2시즌 연속 이상 플레이오프 진출한 거 꽤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만인지 몰랐는데. 원래 중간에 플레이오프를 한번 나가긴 했지만 연속으로 나간 적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성적이 1호, 14, 1호 시즌 이후로 최고 성적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올해 어쨌든 센스가 이 와일드카드 2번으로 진출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시즌이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오타와 세너터스 프랜차이즈의 최장기간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 그러니까 연속 진출 기록이에요. 이거는 11번 연속, 11년 연속 진출했었던, 이게 언제야, 진짜. 11년 연속 이제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24, 25, 25, 16, 그리고 112, 1213, 이렇게 이제 두 번 연속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타와의 강점은 5대5 경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5대5 경기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찾아보니까 또 역시나 사실은 예전에도 5대5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뭐 작년에도 사실은 괜찮았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SATF, USAT 퍼센티지, 요건 이제 뭐 예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체 슈팅 시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전체에서 우리가 슈팅 시도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 시도랑 우리 시도 다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도 나눠서 구하면은 50% 넘으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슈팅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SAT는 이제 빗나간 슈팅, 블로킹된 슈팅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USAT 같은 경우는 블로킹된 슈팅이 빠지는 이제 수치인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포지션 수치랑 개괄적으로 비슷하게 추정치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쓰고 있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퍽 점유라든가 이런 걸 사실 초 단위로 다 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네, 요즘 그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쓰고, 지금 이제 이런 수치도 이제 5위, 3위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5위, 3위, 5위, 3위 다섯 손가락 안에 둘 다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5대5 득점 같은 경우에서도 5대5 득점 179득점 그리고 162실점을 했기 때문에 득점에서 어쨌든 상위권이죠. 뭐 이제 뭐 실점은 조금 이제 중하위권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뒤에 좀 나오게 될 거고. 근데 이게 득점이 사실은 이게 뭐 득점은 그래도 상위권이니까. 근데 실점이 결국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습니다.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리그 전체 1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실점 대비해서 골을 좀 많이 먹히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관건이 되는 부분은 울마르크 선수의 경기력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물론 이제 5대5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뭐 이런 수치들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이런 수치들이 절대적이면은 이런 수치들이 좋게 찍히는 팀이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울마르크의 경기력이 어쨌든 수반이 돼야 되는 그림은 있는데, 사실 오타와가 슈팅 통제 능력도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 리그에서 보시면 5대5 상황에서 5대5 슈팅 허용 1770개로 2위. 예, SAT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전체 슈팅 허용한 거 3350개로 3위. 그리고 USAT 어게인스트, 이것도 이제 2367개로 2위거든요. 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슈팅 통제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스코어링 찬스 허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의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리그 세 손가락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타와가 5대5에서도 이제 수치적으로 수비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팀이지만은 골텐딩 경기력이 사실 좀 받쳐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울마르크 같은 경우에도 뭐 1차 스탯으로 바라봐도 뭐 지금 이제 리그 전체 세이브 퍼센티지가 떨어진 걸 감안을 해도요, 이 정도는 사실 인상적이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수치고요. 울마르크 라이머, 물론 평균 실점 자체는
전체적인 팀 데피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세이브 성공률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울마르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고위험 지역 세이브 성공률 77.9%, 그리고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 90.3%. 5대5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는 저는 골리를 강점으로 뽑았거든요. 블라다리시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경기력을 올해 펼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울마르크는 좀 정반대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에서 결국 이제 아무리 왜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골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주는 골리가 있으면은 경기력 좀 안 좋아도 실점 관리가 되면서 이기는 막 그런 이제 인상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뭐 정규 시즌에서의 울마르크의 모습은 팀이 잘 상황을 만들어주는데도 날려먹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울마르크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 이제 2년, 3년 전에도 보셨겠지만은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울마르크가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저는 이제 좀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브루인스입니다. 지금 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좀 이제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저조차도 빨라도 내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10시즌 동안 승점 획득률 60% 이상 시즌이 8번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웠던 게 리그에서 제일 많았어요. 최근 8시즌 기준으로 승점 획득률 60% 넘는 시즌이 보스턴이 8번이나 됐는데, 콜로라도, 템파베이, 토론토가 7번이었어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스턴이 어쨌든 이 꾸준하게 매우 강팀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르크 슈트른 감독의 이제 또 성공적인 선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라고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미권에서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꽤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근데 보스턴 브루인스가 올해 딱 그런 느낌의 팀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뭐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SAT 어게인스트 아까 이제 보셨듯이 USAT 어게인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이제 하위권입니다. 그죠? 리그에서 완전히 하위권이죠.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팅 통제력이 그렇게 받쳐주는 팀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대 실점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190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리그 29위였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실점은 149실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제 뭐 요즘 인터넷 말로 하기는 좀 게임에서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 말로 하면은 줄 건 줘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버텨내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운영에서도 좀 특이점 같은 부분은 중립 지역에서의 좀 수동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템포를 늦추는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좀 웅크리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득을 보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뭐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중위권 팀들이나 중상위권 팀들이 하는 운영을 사실 보스턴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대로 버티고 역습이라든가 파워플레이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걸 지키면서 이긴다라든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은 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실점이 쌓이니까 좀 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빈틈을 찾는 그런 그림인데, 보스턴이 딱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하키를 하려고 하면은 중요 국면에서의 스타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워플레이라든가 역습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스타 선수들, 정말 이제 득점에서의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득점 기여를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역습 상황이나 파워플레이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보스턴 파워플레이가 리그에서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는 편이었어요. 리그에서 기회 자체를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닌데 뭐 성공률도 23.4%면 상위권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이제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스턴 파워플레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선 파워플레이에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선수도 꽤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기키, NHL에서 가장 강력한 슈팅을 치는 공격수라고 해서 는 기키, 그리고 자하, 파스트리아크 이런 선수들이 올 시즌 모두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10골씩 이상을 득점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대5 상황에서도 사실은 아르비드손이라든가 미틀스테트 그리고 자하 뭐 이런 라인들이 올해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역습, 마무리 이런 능력 상당히 이제 보스턴이 이번 플레이오프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버펄로가 또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주도권을 쥐는 그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좀 저득점 경기라든가 이제 좀 근소한 차이로 이제 이어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스턴이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바라보시면은 6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복귀를 했네요. 뭐 사실 체감이 6시즌이나 된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그랬었는데 어쨌든 6시즌 만에 복귀를 했고요. 키스 존스, 다니엘 브리에르 시대의 첫 플레이오프입니다.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한 2023년부터 이 키스 존스, 브리에르 뭐 이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필라델피아에서 뭐 예전에 뭐 중계에서 활약을 했다라든가 뭐 전 선수 출신 이런 선수를 그 주요 보직에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첫 플레이오프를 가져가게 됐어요. 이번 이제 브리에르 시대가 23, 24 시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점 획득률이 0.53, 46.3%. 근데 올해 이제 59.3%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었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도 그 말씀을 드리게 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플레이오프 경기력의 강점은 블라다르시의 경기력입니다. 사실 올해 블라다르시가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실제로 플레이오프 진출의 수훈갑이었습니다. 52경기에서 2.42에 90.6%라는 준수한 성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사실은 좀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막 블라다르시가 막을 거 못 막을 거 막 다 막아주면서 결국 이제 버티다가 필라델피아 이기는 이제 이런 경기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시즌 중으로 쭉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블라다르시 선수의 경기력이 고위험 지역 세이브 성공률이 82.2%로 이제 상위 39%. 아주 인상적이진 않죠. 근데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이 92.7%, 상위 1%고요. 90% 이상 세이브 성공률을 보인 선발 출장 경기가 68.6%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위 7%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록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리그 최상위권 골리들이랑 또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 피츠버그가 사실 올해 뭐 뒤에 이제 피츠버그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댄 뮤즈 감독이 정말 역할에 맞는 선수를 잘 배치를 해주는 이런 그림이 빛이 나면서 올해 이제 그 부분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요 고득점 경기를 블라다르시가 득점 통제가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수비진이나 공격진의 이런 뎁스라든가 아직까지 선수층을 생각을 해보면은 힘 대 힘 싸움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피츠버그를 이기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블라다르시가 기적적으로 이런 이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츠버그의 좀 이제 득점력을 잠재우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필리가 또 유리한 그림으로 갈아갈 수가 있겠죠. 필라델피아 관건은 역시나 공격 창출에서의 관건입니다. 사실 이제 뭐 수비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아주 인상적이다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라다르시 선수의 실점 관리가 되면서 이번에 굉장히 이제 저실점 팀으로의 면모를 이기는 게임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슈팅 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죠? 어쨌든 많이 허용을 합니다. 예, 이제 보시면 SAT가 4,000개 허용을 하고 있어요. 리그 이제 하위권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블로킹된 슈팅을 빼니까 2,693개. 이거 되니까 이제 뭐 상위권으로 막 올라오죠. 그리고 5대5 상황에서 슈팅 허용도 1,765개인데 이것도 상위 10%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유효 슈팅 통제는 조금 하는 편이지만은 슈팅은 어쨌든 많이 허용을 한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공격 전개는 역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슈팅 차단을 잘하면은 또 우리가 유효 슈팅을 많이 때려가지고 좀 마진을 먹고 이러면 괜찮은데 공격적인 지금 슈팅 숫자가 올해 이제 2,063개로 리그 26위고요. 뭐 고위험 지역, 중간 위험 지역, 이제 먼 거리 이제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인상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효 슈팅 숫자가 이제 이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 창출적인 부분에서 조금 필라델피아가 골치 아픈 부분.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가 결정력이 괜찮은 편이라서 슈팅 대비 성과는 좀 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양적인 운영을 하든지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5대5 뭐 슈팅 창출이 잘 안 되면은 뭐 이제 좀 변수 상황이라든가 파워플레이 뭐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스턴 말씀드렸던데 그런 데서 좀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변수로 만들 수 있는 파워플레이조차 리그 32위 꼴찌 파워플레이 성공률 그리고 경기당 파워플레이 득점도 31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페셜 팀에서의 변수 창출 능력도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대5 상황에서 상대방이 슈팅 이제 잘 통제하고 이제 이 실점 잘 통제를 하면서 좀 근소한 차이에서 결국 이제 앞서 나가면서 이 이득을 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그런 운영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피츠버그 펭귄스 같은 경우에는 3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했어요. 예, 이제 뭐 사실 크로즈비, 말킨, 르탕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어쨌든 많이 들게 되면서 뭐 부상을 당한다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또 이제 중간에 발생을 한 그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좀 플레이오프에서의 복귀가 올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피츠버그를 아주 뭐 상위권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결국 이제 감독 선임이 저는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그 그림에서 결국 이제 3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했고요. 1718 시즌 이후로 2위 이상 확보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2위 이상 확보한 시즌인데 마지막으로 2위 이상 확보한 게 1718 시즌이었어요.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두 시즌 쉬고 복귀합니다. 0506 시즌 크로즈비 합류 이후에 피츠버그가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게 0506 시즌이랑 지난 시즌. 아, 그죠? 잠깐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23, 24죠? 아닌가? 22, 23, 24인가? 잠깐만. 아니죠. 그죠. 이거 잘못 썼네. 23, 24, 24, 25죠?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이제 진출 실패한 시즌이 있는데 올해 어쨌든 이제 다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의 강점은 역시나 새로운 자원들의 분전으로 인해서 득점력이 완전히 재정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온 선수라든가 댄 뮤즈 감독이 굉장히 이제 적합한 역할 배분 그리고 이제 라인 조합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올해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팀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크 칼손 선수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봉 대비 조금 실망스러운 성과였었지 영 못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말 거의 전성기 때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고요. 만타 선수 같은 경우에도 44포인트 지난 시즌에 지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62포인트로 올라왔고 토미 노백 선수 같은 경우에도 22포인트가 42포인트가 됐고 치나우프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시즌 15포인트였는데 올해 36포인트. 근데 이제 이게 그 36포인트니까 82경기에 36포인트가 아닙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스틴 브라조 선수도 22포인트에서 34포인트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새로 들어온 선수죠. 칼손을 제외를 하면 노백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온 지 뭐 작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롤을 잘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라인별 득점을 살펴보시더라도 크로즈비 라인이 23골 그리고 이제 러조트 라인이 16골입니다. 사실상 4라인으로 이제 나오는 기대를 하는 러조트 선수가 16골을 하고 득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너 듀어 선수가 지금 부상인데 이 자리에 쇠데르블럼이 들어와도 사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말킨 선수랑 치나우프가 조합이 되는 2라인 15골 득점을 했고요. 만타, 킨들, 브라조. 사실 만타, 브라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원래는 말킨이 가운데 나와가지고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킨이 조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라인 조합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그림에서 요 라인의 화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타 킨들 벌어서 결국 이제 이 5대5 상황에서 11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성과를 내는 라인들 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요. 수비진 조합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시면은 워더스푼 칼손, 그죠? 칼손 선수의 옆자리에 워더스푼이 들어오는데 올해 경기를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1라인 북박이 고정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득실차 같은 경우에도 12개의 득실차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르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라르랑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이 조합이 되면서 경기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셰이 클립턴이라든가, 그죠? 뭐 여러 선수들이 또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수비 조합도 역시나 뭐 새로 들어온 선수라든가 지라도 뭐 올해 새로 들어온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더스푼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물론 이제 지라르는 이제 그동안 좀 클래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워더스푼조차 거의 이제 칼손의 확신할 파트너로서의 그런 역할을 찾아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감독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선수들의 적합한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경기력을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경쟁력을 찾았다라는 점도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츠버그 이번에 관건은 역시나 골텐딩 경기력의 잠재치가 얼마나 발현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단기전에서의 성과는 있는 선수들이죠. 옛날에 이제 자리 선수 그때 트레이드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기전에서 이제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에요. 실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은메달, 동메달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동메달이에요. 라트비아 동메달. 그리고 이 2025년 에버츠퍼드에서 캘다컵 우승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었던 선수였었고요. 스키너 같은 경우에도 2시즌 연속 어쨌든 스탠리컵 결승을 갖고 시리즈 승리도 8번이나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를 이제 승리한 꼴리가 8번을 해봤어요. 이제 그 시리즈 8번 이겨봤습니다. 그런 그림에서도 이제 골문에서 주요 경험이 있는데 사실 올해 두 선수가 모두 기복은 있었죠. 그러니까 괜찮을 때는 좀 괜찮다가 좀 정신 못 차릴 때도 이제 경기력이 쭉 떨어지고 사실 이제 시즌 평균을 바라보셔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1라운드 상대의 강점은 골텐딩입니다. 사실 블라다르시를 저는 이제 솔직히 골텐딩이 강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고점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스키너랑 실로우스가. 근데 그 고점이 1라운드부터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대5 스플릿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확고한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드먼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잘하면 다행인데 잘 못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바라보셔도 정말 경기 다 잘해놓고 이제 골텐딩에서 이제 좀 허무한 실점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 이상하게 되고 뭐 역전패를 한다라든가 이런 그림 나오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2021 시즌 이후로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모처럼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이제 승점 100점을 넘겼는데 1617 시즌 이후로 100점을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거의 한 10년 살짝 MSG 쳐가지고 거의 한 10년 만에 100포인트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강점은 역시 득점 폭발력입니다. 득점에서의 정말 이제 확실한 라인들도 있고 정말 이제 코필드 같은 해결사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득점에서의 잠재체가 높은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수비에서도 사실 허슨이라든가 dob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공격 지원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되는 선수들이 포진이 이제 또 돼 있기 때문에 아테송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득점에서의 폭발력이 확실히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올해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 시즌 NHL에서 역전승 순위를 보시면은 몬트리올이 리그에서 역전승이 제일 많았습니다. 26번이 역전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애너하임, 그 다음 템파베이입니다. 사실 몬트리올이 결국은 이 막 3골 차 아직까지 경기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안정적인 게임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런 팀은 아니에요. 막 흔들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한 피리어드는 정말 완벽하게 그냥 망쳤다가 그 다음 피리어드에서 완벽하게 반등한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사실 자주 보여주긴 해서 경기 내에서 좀 기복이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경기가 좀 이제 뒤틀리는 상황이 돼서 막 2점 차 3골 차 리드를 허용을 해도 3피리어드에 막 꾸역꾸역 따라잡아서 역전승을 제일 많이 했었던 팀이었습니다. 사실 디트로이트도 조금 이런 성향이 이제 올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게 또 안 좋게 나오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전패도 많아요. 피츠버그도 역전패가 많고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25위니까 하위권이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뒷심이 있고 어쨌든 득점력에서 받쳐주는 선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피리어드에서 뒤처진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6번이나 했는데 이거 리그에서 이제 공동 4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공동 4위에 해당하는 팀들이 좀 많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뒷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라인별 성과를 보시더라도 제법 믿을만한 성과를 내죠. 여전히 슬라프코스키, 스즈키, 코필드 1라인 경기력 올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올해 이제 시즌 중반 정도에 많이 나왔던 슬라프코스키, 카파넨, 데미도프 이제 이렇게 돌아간 라인도 사실 성과가 잘 나왔고 뉴흑 카파넨, 데미도프도 사실 성과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1, 2라인에서의 득점력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에서도 공격 지원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득점력에서 확실히 이제 이 팀은 화력전으로 양상으로 끌고 가도 승리 패턴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큰 강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력이 매우 좋은 팀이었었습니다. 팀 슈팅 성공률이 13%가 나왔는데 이거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성과였었고요. 그리고 중간 지역 슈팅 성공률이 14.5%로 리그 1위. 그러니까
너무 먼 거리는 아니지만 중거리에서 이제 리스샷이라든가 스냅샷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몬트리올의 화력전 그런 양상으로 끌고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 템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상당히 견제를 해야겠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몬트리올 관건은 터프함을 채워줄 자원의 활약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골텐딩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도 의외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사실은 몬트리올이 워싱턴을 상대로 또 2차전이었나요? 뭐 서력을 하면서 좀 괜찮은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워싱턴이 윌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피지컬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 부상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몬트리올 좀 흔들리다 결국 이제 좀 허무하게 탈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분위기 확 넘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그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그죠? 충분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역할을 위해서 사실 갤러거랑 앤더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로스터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 어쨌든 이제 앤더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도 이제 또 차이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템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템파가 저는 전체적으로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좋고 경기력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경기 경험이 부족한 수비 자원들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선수를 결국은 이제 좀 공략을 해내면서 역습에서 이제 골을 만든다라든가 바실레프스키를 공략을 하는 그림들을 요 선수들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시리즈 또 이제 생각보다 몬트리올 쪽으로 조금 시리즈가 기운다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고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템파베이는 이제 헤이글, 폴, 기르겐손스, 시렐리 이런 식으로 공격진에서 터프한 플레이를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생각을 하셔도 좀 이 터프함에서 작년에 윌슨한테 말려서 졌던 거에 대한 반복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몬트리올의 좀 주축 자원들이나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던 1, 2라인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은 막 피지컬 플레이에 능하다라든가 피지컬 플레이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적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돕슨도 빠졌도 심지어 돕슨도 빠졌고 솔직히 돕슨은 사이즈는 큰데 피지컬 플레이에 능한 자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말려가지고 근본적인 경기력이 올해도 안 나오면은 승리 기대하기 어렵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인데 템파베이 라이트닝 9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 나가고 있네요.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까도 이제 보스턴이나 토론토 이런 팀들조차 조금 부진한 게 아니라 이제 한두 시즌 플레이오프 못 가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근데 어쨌든 이제 템파는 계속 살아남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스턴 다시 올라왔지만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성적은 1-2 시즌에 21-22 시즌 이후로 최고 성적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참고로 존 쿠퍼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 승점 획득률 65% 이상 넘어갔었던 시즌을 열거를 하면은 요렇게 이제 7시즌이 열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들이 괜찮았었어요. 그 시즌들에서. 일단 스탠리컵 결승 2015년에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 시카고한테 졌죠. 그리고 2018년에 동부 결승에서 졌는데 이제 이 스탠리컵 챔피언이 워싱턴한테 졌습니다. 2019년은 프레지던트 트로피 땄는데 이제 콜럼버스한테 스윕을 당했던 이제 좀 전설적인 시리즈가 있었고요. 근데 2020년에 우승, 2021년에 우승, 그리고 2022년에도 결국 스탠리컵 결승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과연 어떻게 될지. 기본 컨퍼런스 결승을 갔어요. 일단 승점 획득률 65% 넘었던 시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전반적으로 저는 템파베이에 대한 좀 칭찬을 시즌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동부 컨퍼런스를 뚫고 나올 팀은 가장 유력한 팀은 템파베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치애님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플로리다가 플레이오프를 못 나온 순간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템파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큰 약점이 없어요. 사실 저는 매년 이제 템파의 강점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득실 관련해가지고도 보시면은 다 상위권이고요. 그죠? 일반적인 득점 실점도 4등, 3등, 그리고 이제 5대5 상황 득점 실점도 3위, 6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점유 스탯으로 가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죠? 뭐 매우 좋지는 않죠. 그래도 뭐 중위권 정도는 되는 그림에 5대5 상황 슈팅 성공률이 10.2%로 리그에서 4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예, 결정력도 상당히 좋은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이팅이나 슈팅 파워 같은 부분을 살펴보셔도 스케이팅 탑 스피드는 좀 느려도 가속 같은 부분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 12위 상위권이죠. 그리고 슈팅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리그 8위에 해당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 템파도 역전승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좀 리드를 좀 허용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좀 화력으로 극복해서 역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몬트리올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몬트리올은 역전패도 많았잖아요. 근데 템파는 역전패가 적습니다. 템파가 리그에서 역전패가 제일 적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템파베이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수진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제가 또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템파 좋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팀들을 보시면은 어느 특정 하나가 굉장히 센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역습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파워플레이에서 아주 강점을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득점력에서 강점을 보인다라든가 근데 템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좋은 전방 막 정말 어느 하나가 제일 특장점이 있는 게 어느냐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쿠체로프 같은 선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바실렙스키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리그 최상위권 득점원도 있죠. 센터진의 수비 대응도 되는 편이죠. 그리고 공격진은 터프함도 갖추고 있죠. 물론 터프함 없는 선수 있지만 이제 그 주축 자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 앞에서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코리 페리 같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강화를 했죠. 수비진에서 셧다운 페어 있죠. 맥도너 체르나크.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확고한 넘버원 골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력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빈틈이 있는 부분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강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의 관건은 출발을 어쨌든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올해 시즌 선제 실점, 그러니까 골 처음 먹고 시작하는 경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이제 하위권이죠, 그죠? 44경기나 43경기나 있었는데 토론토, 캘거리, 세너제 이런 팀이랑 같은 숫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보다 이제 순위가 낮은 팀들 쭉 살펴보시면은 필라델피아를 제외를 하고 필라델피아가 리그에서 선제 실점이 제일 많았거든요. 50번. 필라델피아를 제외를 하고는 플레이오프 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화력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역전승을 하고 이런 그림은 나오지만 왜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런 국면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몬트리올 상대로도 선제점 이런 식으로 허용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피리어드별 득실을 살펴보시면은 1피리어드가 제일 안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1피리어드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득실은 플러스 4죠. 득실은 플러스 4인데 보시면은 어쨌든 1피리어드 실점이 뭐 어쨌든 많긴 했어요. 그죠? 마진이 제일 적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3피리어드 실점도 많지만 3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우리도 100골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20이 되니까 이런 그림에서도 좀 출발이 안 좋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 하나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사실 올해 템파가 그렇게 수비진에서도 줄부상자 생기는 과정에서도 수비 경기력이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막 헤드만도 빠지고 맥도나도 빠지고 체르나크도 빠지고 막 그런데 이제 진짜 뭐 다스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저도 경기력이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잘 버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플레이오프 경력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했던 선수들이 물론 이제 뭐 많은 선수들도 있죠. 헤드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레이오프 좀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맥도너나 그리고 나온다라고 해도 좀 공백이 있었고 올해 이제 헤드만이 좀 그렇게 경기력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레디시, 릴리에베르, 모저, 다스투 선수는 뭐 NHL에서 플레이오프 경력이 없고 모저도 5경기밖에 안 되고 작년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레디시랑 릴리에베르도 지금 보시면 14경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젊은 선수들의 수비진이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나올 수 없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템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버펄로입니다. 버펄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5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죠.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끝났고요. 그죠? 길고 길었던 그게 끝났고 드디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0910 시즌 이후로 첫 디비전 챔피언입니다. 디비전 챔피언 처음으로
0910 시즌 이후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 게다가 이제 동부 컨퍼런스는 못 먹었죠. 아쉽게도.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버펄로가 올해 모처럼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성과를 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펄로의 강점은 스피드와 결정력입니다. 이 진짜 역습 상황, 역시나 이제 린디러프 감독은 제가 뉴저지 때도 좀 느낀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버펄로에서도 이런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기본적으로 버펄로가 매우 빠른 스피드의 팀이고, 게다가 활동량까지도 많은 이제 이런 팀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래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즌 82경기에서 이제 제일 높게 찍힌 게 하나 찍히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리그 전체 3위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리그에서 굉장히 빠른 팀이다.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빠른 역습으로 인해서 득점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오픈 아이스 상황에서 이제 풋레이스 상황이 이제 발동이 됐을 때 상당히 이제 이 재미를 많이 보는 그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어쨌든 버펄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스피드를 살린 역습이라든가 트랜지션 상황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버펄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파워랭킹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이 결정력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요. 실제로 이제 역습 상황에서 이제 좋은 찬스를 많이 잡아내고, 슈팅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2.3%로 리그 5위. 그리고 이제 슈팅 탑 스피드도 9위. 그리고 슈팅 평균 스피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정력에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되는 그림이고요. 고위험 지역이라든가 중간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 성공률도 매우 좋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뭐 톰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역시 상당히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하는 그림은 있지만, 그리고 뭐 역습 상황에서 사실 이제 고위험 지역이라든가 중간 위험 지역 이런 데서 또 슈팅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22.6%, 13.6%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고득점의 이제 좀 하이 템포 경기도 하는 편이고,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 득점 대비가 매우 높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기대 득점도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 득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물론 이제 중위권위가 매우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결과가 매우 잘 나왔어요.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결국 슈팅 성공률이 상당히 좋다. 역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 많이 나오고 하는 그림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고, 물론 이게 플레이오프에서는 기대만큼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어쨌든 인상적인 결정력을 과시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린디러프는 조금 뉴저지 때도 그런 느낌의 좀 템포 살린 공격적인 느낌으로 갔을 때 상당히 빛이 나는 감독이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관건은 골텐딩 경기력이 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이 동부 팀들이 전반적으로 좀 골텐딩이 걱정이 되는 팀들이 여럿 있는 편인데, 버펄로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올 시즌 버펄로의 골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라이언 선수랑 루코넨 선수는 거의 비슷한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앨리스 선수 같은 경우도 15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세이브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죠. 리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후반기라고 했는데 전후반기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중간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후반기는 아니고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은 일단 보시면은 그죠. 뭐 루코넨이랑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리그 상위권에는 그를 들어가고,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죠. 접전 양상에서의 세이브 성공률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죠? 92.5%니까 리그 상위 18%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루코넨이랑 앨리스는 좀 접전 상황에서의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접전 양상의 경기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루코넨이랑 앨리스는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템파도 이제 주축 수비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버펄로 골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앨릭스 라이언 선수도 이제 예전에 플로리다 때, 그죠? 2023년인가? 그때 그 플로리다가 1라운드에서 보스턴 깰 때 그때였었죠. 그때 나온 게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루코넨이랑 앨리스는 뭐 플레이오프 경력이 없습니다. 뭐 앨리스는 이제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고, 그리고 루코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펄로에서 플레이오프를 처음 나가니까 요 부분에서의 변수가 일단은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상대가 지금 보스턴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보스턴은 스웨이먼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웨이먼도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은 경기력이 좀 좋아지는 선수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몽고메리 감독이 예전에 그 감독할 때 스웨이먼으로 결국은 썼잖아. 1차전 스웨이먼 쓰고 2차전 울마르크 써봤다가 안 되니까 스웨이먼으로 계속 그 다음부터 갔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처럼 저쪽에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꼴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펄로에도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나와가지고 막 스웨이먼은 막을 거 못 막을 거 다 막고 막 진짜 버티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접전 상황에서 세이브 성률 같은 부분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라이언 선수가 조금은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최근 몇 경기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런 좀 부진 성향이 조금 이어지는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이제 그런 부분, 골텐딩에서의 경기력이 얼마나 안정화되는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캐롤라이나입니다.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시즌 만에 디비전 1위를 탈환을 했네요. 작년에 디비전 1위 못했구나. 2시즌 만에 탈환을 했고, 그리고 구단 역사상 첫 동부 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콘퍼런스 1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종전 최고 기록이 2006년 우승할 때 동부 2위가 이제 종전 최고 기록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올해 동부 1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동부 최고 순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죠? 근데 항상 뭔가 1위를 한 이미지긴 한데 생각보다 전체 동부 1위는 많이 못했구나.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이번 처음이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캐롤라이나의 강점은 2개의 확고한 득점 라인이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해도 뭐 매번 말씀드리면 이 팀이 양적 운영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팀입니다. 뭐 SAT 퍼센티지라든가 USAT 퍼센티지 이런 거는 뭐 리그 최상권으로 그냥 매 시즌 나오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의 이제 공격 수비, 상대방의 공격 수비 지역에서 그냥 이제 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슈팅 공격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팀 자체도 슈팅 자체를 일단 많이 붙이는 느낌에서 양적 운영을 잘하는 팀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 팀인데, 올해도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이 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NHL에서 경기당 평균 리드 시간이 2번째로 많은 팀이었었어요. 콜로라도가 제일 많았고 2번째가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피츠버그였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스노우볼 딱 굴리면서 이기는 그런 경기들로 많이 했었던 팀인데, 올해 공격에서 조금 성과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홀스텐코븐 블레이크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기대 득점 값이 리그에서 1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득점도 리그 4위. 그리고 자비스 아우스베치니코프, 뭐 이 라인은 뭐 전통의 라인이라고 하면 전통의 라인이겠죠. 기대 득점 값 3위. 그리고 골 29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리그에서 8위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공격 라인이 어쨌든 좀 믿을 만한 라인으로 굴러갈 만한 라인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저는 강점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탠코븐이랑 블레이크가 어쨌든 조합에 좀 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옆에 홀이 들어가든 엘러스가 들어가든, 엘러스가 들어갔을 때 시간이 좀 적었어요. 이제 그래도 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이거 괜찮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1, 2라인만 좀 건재해서 좀 득점이 잘 굴러가면은 3라인에 마티녹이랑 스털이 여전히 괜찮잖아요, 경기력이. 지금 이제 기대 득점값 이제 득실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둘 다 이제 플러스가 나왔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스털이랑 마티녹은 상대방의 이제 강력한 라인을 또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도 어쨌든 1, 2라인에 좀 득점력이 강화가 됐다라는 점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캐롤라이나는 궁극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캐롤라이나의 어쨌든 관건은 수비에서 변수 통제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변수 통제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전체적인 수비진에서 좀 턴오버 프론이라든가 아니면 좀 플레이오프에서 공략당할 만한 약점이 있는 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여전히 있는 편이거든요. 고스테스비어 워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피지컬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걸 보셨죠. 고스테스비어랑 워커가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은 팀에 조금 아쉬운 그림을 선사를 해준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이 그림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영입한 키앤드레 밀러 선수까지도 사실은 수비 지역에서의 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조금 발목을 잡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레인저스가 밀러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드리면은 좀 경기의 모멘텀 자체를 좀 크게 바꿀 수 있을 느낌의 실점들은 여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허무하게 이 득점을 뜯기는데 우리 쪽에서 득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라인이 잘 굴러가고 이제 전체적인 라인이 잘 굴러가면서 올해는 좀 득점력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봤었던 브린다무르의 하키는 플레이오프 때 득점력이 확 죽는 하키였었죠. 그런 그림이 여전히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골텐딩도 브랜던 버시 선수 그리고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선수 이런 선수를 보시면은 플레이오프 출장이 없죠. 버시는. 그리고 안데르센도 여전히 이제 시리즈별로 기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문에서도 실점을 차단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올 시즌 고위험 지역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캐롤라이나가. 84실점을 했는데 리그 1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었고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는 이게 우리가 정말 뭐 기술적으로 빠르게 역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골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꾸덕하게 이렇게 이제 엉덩이 밀어 넣어가지고 리바운드 먹고 아니면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뒤틀리는 그림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캐롤라이나가 예전에 플로리다한테 질 때도 그렇게 졌었죠. 올해도 이 부분은 크게 개선이 이런 부분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 게 올해 캐롤라이나가 리그에서 그 3골차 역전패를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3골차 리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패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그죠? 공동 29위니까 이게 제일 많이 당한 겁니다. 3번 당한 게. 근데 같이 이제 옆에 어깨 동무하는 팀이 콜럼버스,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3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브린다무르 감독이 18-19 시즌부터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브린다무르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지난 시즌까지 3골차 이상 리드를 잡고 있을 때 캐롤라이나가 역전패를 한 게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변수 통제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롤라이나가 생각보다 올해는 잠그는 부분에서 재밌는 좋은 운영을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8팀을 이렇게 간략하게 쭉 돌아보는 그런 부분을 가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시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리즈 프리뷰를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시리즈 프리뷰를 하면 좀 표적적으로 좀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뭐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2라운드부터는 또 이제 계속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플레이오프 이번 주 뭐 금요일날 서부 그리고 101 해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예,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뭐 이제 또 1월부터는 바로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